안녕하세요. 투자시계자 김PB입니다. 저축은행 줄도산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긴 하지만 지금 뭔가 경영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거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금융당국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측에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축은행들이 상상인저축뿐만 아니라 많은 저축은행들이 지금 줄도산되기 일보 직전의 위기에 전조 증상들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게 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경영 개선 권고는 금융당국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을 때 어떤 특정한 저축은행이 좀 악화되거나 뭐 일반 은행도 그래요. 뭐 농협이나 이런 일반 은행도 다 똑같고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이 경영이 조금 약간 부실해져 가고 있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경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 조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 조치를 바로 경영 개선 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니까 괜찮지 않나? 뭔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경영 개선 권고까지 받을 정도의 금융기관은 이미 부실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내비두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금융당국에서 개입까지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축은행 업계가 전반적으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지금 이제 상상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뭐 라온이나 안국이나 이렇게 다양한 저축은행들이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난 저축은행들은 규모가 그래도 크지 않았는데, 상상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업계 10위권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참고로 상상인저축은행의 부실률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저축은행 중에 최고치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 총계가 무려 이제 2.3조 원 정도 규모에 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큰 회사가 이렇게 부실해져 가고 있다라는 걸 금융당국에서 이제 경고할 정도면 사실 조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점점 지금 이제 상상인뿐만 아니라 한두 군데씩 부실 경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암으로 치면 암 한 3기까지 진행된 느낌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상상인 같은 경우에도 매물로 나온 뒤에 매각 기한이 지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더기로 지금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 기사를 봤을 때 잠재 매물을 포함해서 매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저축은행이 20개사 정도가 거론이 된다. 그래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페퍼, 고려, JT 신해저축은행, CK 머스트 31, 라온, 동양 우리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하상호, 대원상호, 이렇게 14개사뿐만 아니라 에키온저축은행, 다올, 바로, 스마트, OSB저축은행, 매각 가능성은 당장 없는데 아슬아슬한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매물로 분류되는 이렇게 은행까지 해서 총 20여 개사 정도가 지금 이제 잠재적 매물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개사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축은행이에요. 이거 다 누가 사주나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좀 정리하려는 취지로 금융당국 쪽에서 이제 M&A 규제 완화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조금 더 이제 저축은행들이 자유롭게 M&A를 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풀어준 것 같은데, 저축은행들이 빨리 매물로 팔려서 뭔가 이 리스크가 잠식이 돼야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지금 이렇게 규제 완화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름 돋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의 저축은행들을 제가 지금 이제 자체 조사해본 결과 70%가 실질적인 부실 상태입니다. 한국 저축은행 상당수가 크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저축은행의 부실 비율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다른 거 다 빼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번역하면은 부실 채권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 나간 것 중에 얼마나 몇 개가 이제 상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인가,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전체 대출 중에 10%가 부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저축은행들은 이제 저금리 기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약 1%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대 마진이 1%대 구조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부실 채권 비율이 10%가 넘어간다. 그럼 마진율을 훨씬 압도해서 넘어설 정도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잠식과 퇴출 위험이 잠재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 비율이 10%가 아니라 5%만 넘어도 사실은 좋지 않은데 지금 10% 넘는 저축은행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왜 지금 이제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냐? 저축은행들이든 은행들이든 결국은 이제 대출자들한테 대출해줘가지고 그 이자 받아 먹어가지고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의 본질적인 이
수익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대출받은 자영업자, 투자자, 뭐 설비 투자한 뭐 공장 사장님들 다 돈을 못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채물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쪽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 PF 쪽에서 많이 무너져가지고 요게 좀 이제 직접적으로 저축은행에 타격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쪽에서 이제 돈 빌려준 거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 못 받고 이제 원금도 못 받으니까 손실이 누적되죠. 손실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저축은행까지 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통계 사이트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회 가능한 저축은행들이 약 80개사 정도 됩니다. 79개사 정도 되는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쉽게 표현해서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실채권 비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이 무려 79개사 중에 55개사였어요, 여러분들. 진짜 심각합니다. 즉 70% 정도 되는 저축은행이 위험 부실 상태라는 저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뭔가 그냥 혼자 주관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이 부실 채권 비율이 10%를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70%가 달하는 이 저축은행들이 부실 채권 비율이 10%가 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막 20% 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상상인저축은행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권고 조치를 받은 이 은행 같은 경우 27%나 돼요. 대출 4개 나가면은 이제 그중에 하나가 부러지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장사가 안 되죠. 자,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이 2011년에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K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거든요. 조회할 수 있는 저축은행 중에 55개 정도에 되는 회사가 잠재적인 부실을 갖고 있고 이게 터지면 이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1년 이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55개사가 지금 잠재적인 부실입니다. 전체 저축은행의 70%가 잠재적인 부실을 갖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2011년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지금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 상황이 여러분들 저축은행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축은행의 위기는 서민에게도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을 안 이용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후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거나 뭔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약간 뭔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제도권 금융사가 어디예요?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이죠. 근데 지금 저축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망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신규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서민들은 대출 받을 수 있는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대부업체까지 밖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대부업 가봐야 어때요? 어차피 푼돈밖에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푼돈 안 빌려주더라도 결국 최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던 이제 직장인이시건 자영업자시건 어떤 상황이시건 간에 집을 사거나 사업체를 늘리거나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그 어떤 상황이 될 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지금 1금융권에서는 돈 빌리기가 힘듭니다. 확실하게 우량한 아파트나 이런 걸 갖고 가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은행에서. 그럼 어디 가야 돼요? 2금융권 가야 되죠. 근데 지금 2금융권이 부실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2금융권에서도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업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와중에 상위 10%들은 아직도 수십억 단위의 아파트들을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의 사다리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서민들하고 일반적인 중산층들은 돈 빌릴 수 없는 곳이 없어서 돈이 쪼들려 가는데 지금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상위 10%들은 여전히 전혀 문제없이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그걸로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축은행 업계가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됐느냐? 어쩌다가 70%의 저축은행이 부실에 져가고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기의 제2금융업계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죠. 부동산 대출 부실의 수익성 건전성 악화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24년 공시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 중에 39곳 즉 약 50% 정도에 달하는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부실 채권 비율 즉 이 은행들이 잠재적으로 부실이 터질 수 있는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 이미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게 저축은행 중에 절반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돈 대준 곳들이 다 손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저축은행들이 왜 돈을 지금 잃고 적자를 보고 있냐? 부동산 대출이 부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 대준 곳들이 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 곡선 타고 있다고 막 지금 막 호들갑 떠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 지금 부동산에 그래서 돈 빌려준 데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부동산의 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곡소리 나는 중견 건설사 15곳 중에 11곳이 미분양이 되고 있는 상태다. 엄청 심각하죠.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 투자 성장률을 마이너스 6.1%로 전망했다.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1997년 이후로 최악의 위기가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일감이 줄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되는 중이고 미분양이 날로 폭증 중인데 집 짓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바로 건설사잖아요. 집 짓는 사람들이 부도되고 줄도산되어가는 판국에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계속 부동산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계속 상승한다라는 얘기밖에 언론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실 금매가 30억, 토어구역 신고가 거래 계속,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 일제히 반등, 마포 성동 신고가 이런 기사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들을 싹 다 뽑아 보니까 한 달에 뭐 몇만 건, 몇십만 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래량이 월 수천 건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인구 중에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신고가 거래량 나오는 것들이 월 수천 건 수준이고 거래량이 월 수천 건인 거지 여기서 신고가 거래량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천 건의 거래량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서울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부동산이 신고가 기록했으니까 부동산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상위 0.1%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도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좀 우리가 현실적인 접근이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심지어 이런 거래량의 대부분도 강남 송파에서 계약 취소가 무려 4.4배가 급증했다. 10,000원짜리 주식을 20,000원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실거래가 안 돼도 신고가라고 주장해서 투기를 유도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좀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봐도 계약 취소가 되는 게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신고가 물량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달에 이제 부동산 거래 건수가 5천 건이라고 하면 이 중에 신고가가 기록되는 거래 건수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일정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00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20% 중에 신고가 거래가 실제로 체결이 됐다가 취소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사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투기를 유도하는 이런 어떤 세력의 농간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기사들이죠. 실제로 그런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취소 물량도 상당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부동산 시장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이런 게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이제 지금 들릴 정도거든요. 지금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뭐 지금 증권사의 뭐 상호금융권 전반적으로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캐피탈사마저도 PF 부실 리스크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의 부실 채권 비율은 기존 10%에서 17.3%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AA급 우량 캐피탈사도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부실 채권 비율이 4.8%에서 9.1%로 위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다음에 뭐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캐피탈사까지 부동산에 돈 빌려준 데랑 이래 어떤 사람들한테 대출해준대 이런 데는 전부 다 돈을 떼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위기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저축은행만 위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금 뭔가 이게 부동산 시장은 불장 같은데 근데 뭔가 이 얘기를 또 들어보면 뭔가 부동산 어려운 것 같고 뭔가 금융이 올 것 같고 이렇게 뭔가 판단이 복잡해서 어려우실 때에는 팩트랑 통계를 기반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뭔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상식적인 상황은 평생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함께 이런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런 기회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려 볼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이렇게 들어오시면 상단에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보시면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막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공부는 투자 공부를 해서 뭔가 이제 좀 뭔가를 제대로 이뤄내보고는 싶은데 좀 부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은 요 강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강의는 실질적으로 무료 강의거든요. 여러분들이 돈 내시는 강의 이제 돈 내시는 게 한 푼도 없고 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제가 운영해 드리는 강의인데 어떤 강의냐? 시즌 1, 2, 3, 4 이렇게 4개 강의가 있어요. 첫 번째 강의는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법. 경제 분석을 하는 직접적으로 경제 분석을 하셔서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경제의 어떤 청진기,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 강의. 그다음에 차트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번 투자의 전설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이 차트 분석, 그다음에 매매 기법 강의를 알려드리고요. 시즌 3에서는 성공 투자 마인드셋, 성공 투자하시라는데 꼭 필요한 이 마인드셋 강의. 마지막으로 시즌 4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의 노하우를 우리가 알면 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큰 돈을 버는데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시 리버머라는 월가의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의 매매 노하우를 배워보는 겁니다. 경제 위기 때 실제로 하루 만에 2조 원을 번 사람이 있어요. 이 제시 리버머의 전환점 매매와 피라미딩 매매 전략, 이런 투자 전략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내용 보시고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1577-0471 요 번호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요 관련된 내용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요렇게 이제 문자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